3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강하고 2강을 명리학 개론으로 진행을 했고요. 사실 이제 3강부터 본 강의가 시작되는 건데 우리 코로나 씨께서 수업을 2달 반 동안 오프라인 수업하지 마시오라고 해서 일단은 좀 보류가 됐었습니다. 원래 진도를 제대로 나갔으면 지금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사주를 풀고 내 사주는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가족 사주. 그때 내 마음 아프게 했던 그놈은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어. 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거를 지금 막 푸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코로나 덕분에 2달 반 동안을 쉬고 저는 안 쉬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못 쉬셨겠죠. 다시 재정비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기초 튼튼반은 현재 계획은 38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혹시 특강이 몇 강 정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체로 보면 특강이 추가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대부분 38강 값을 내고 와서 뭐 40 몇 강씩 들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지난 기초 튼튼반 3년 전에 진행을 했을 때 38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1000강까지 갔는데 지지의 형충해합을 너무 간략히 꼭 용두사미처럼 드라마가 끝난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뉴 시즌이죠. 2020 버전의 기초 튼튼반에서는 가급적 전반부의 부차적인 내용들은 좀 빨리 진도를 나가고 중반 후반부에 좀 집중을 해서 용두사미가 좀 덜 되게끔 제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지까지 갈 건데 이 기초 튼튼반은 어디까지나 어떤 측면에서는 사주 명리학을 좀 러프하게 훑어보는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다룰 거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갈 거고 그래서 주 대상자 제가 생각하는 타켓은 명리 처음 배워요 하시는 분과 명리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저기 기웃거려 봐도 감이 안 잡혀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학 몇 년 했는데 감이 안 잡혀요 하시는 분들 감이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어요 하시는 분들 뭔가 빼먹고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시는 뭘 빼먹었는지를 제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 명리 시작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명리를 좀 뒤죽박죽 독학으로 배우셔서 좀 체계적으로 이거를 정리화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차원에서 천천히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재미없는 강의는 딱 질색이라 아무리 훌륭하신 분도 재미가 없으면 못 들어준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제가 그 아무리 훌륭하신 분도 아니고 재밌어야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재미를 넣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최대한 생각해서 같이 강의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실을 꽉 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부산에서 오셨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원래 저 공짜로 수업 들으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 강의를 공짜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부산에서 여기까지 KTX를 타고 오시면 이거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오신 거니까 보통은 그 효율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원래 명리 좀 배우신 분들이 친구들한테 사주 봐줄 때 100원이라도 받든 1000원이라도 받든 10,000원이라도 받아야지 공짜로 상담해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저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는 여자분인데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우리 잘 될까 해가지고 공짜로 사주를 봐줬는데 한 1년 있다 헤어졌어. 그러고 나서는 하는 말, 야, 네 말 하나도 안 맞더라. 잘 될 거라더니 우리 헤어졌어. 그래도 1년이라도 사귀었으면 잘 사귈 거 아니야. 그래도 1년이라도 사귀었으면 이 정도면 그리고 공짜로 봐놓고 공짜로 봐놓고 그런단 말이죠. 자, 이제 오늘 3강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사주에 대해서 좀 건드려 보는데 원래는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음양오행을 먼저 들어가고 사주의 궁성론, 좌표론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제 머릿속에 소수 의견을 냈는데 머릿속에서 투표를 한 결과 일단은 사주의 대략적인 모습을 훑어본 다음에 음양오행을 배워서 여기다 음양오행을 접목을 시켜보자. 왜? 음양오행부터 먼저 배우면 이거 왜 배우는데? 라는 소리가 막 여기까지 제가 처음 음양오행 배울 때 이거 왜 배우는데? 빨리 진도 나가야지. 여기까지 막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사주의 전체적인 구성 요건, 궁성론에 대한 내용을 이번 강의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주에 필요한 일단 기본적인 정보들, 최소한의 사주를 알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진도 나간 다음에 음양오행으로부터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의 기본 명칭과 궁성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고요. 다짜고짜 사주를 딱 꺼내서 이 사주의 각각의 위치와 구조는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거는 꼭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요리를 배우기 위해 무슨 주방에 실습을 갔다. 그랬더니 그 사수가 이제 사수 부사수라 그러는데 이제 사수가 여기는 주방이고 여기는 튀김기고 여기는 전자레인지고 여기는 가스오븐렌지고 찬장은 여기 있으며 냉장고가 3개 있는데 요 냉장고엔 주로 뭐를 보관하고 요 냉장고엔 뭐를 보관해. 행주는 여기다 놔. 이런 식으로 주방의 구조를 설명을 대략 해주면 일단 좀 감이 잡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뭐 탕수육은 어떻게 만드나요? 짜장면은 어떻게 볶나요? 라는 거를 이제 배워보는 방향으로 좀. 그럼 이게 이제 주방의 위치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린다. 각각의 글자에 들어가는 이게 일종의 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주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죠. 사주의 형식, 틀, 뭐 프레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꼴, 형 뭐 다 같은 말인데 예를 들어서 구성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요. 구성학이라고 하는 학문, 구성학 계열의 여러 학문들이 있는데 대체로 9개의 칸을 그려놓고 칸을 이렇게 9개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각각의 에너지표를 이제 보통 숫자로 표시를 하죠. 구성학은 집어넣어 놓고 각각의 숫자가 어떻게 바뀔 때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걸 이제 구성학에서는 포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명리학에서도 일종의 구성학처럼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일종의 포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명리학에서는 우선 원국 8칸, 8개 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나눠드린 표에, 팜플렛에, 프린트물에 다 있습니다. 8개 칸을 만들어 놓고 요 8개의 에너지를 이 안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각각의 8개의 에너지를 이제 저는 에너지라고 표시를 할게요. 뭐 천간, 지지 이제 각각의 글자들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어떤 에너지가 내 사주에 사용되었나, 그 다음에 어떤 배치로 사용되었나, 그리고 그들이 그런 배치를 가질 경우에는 어떤 복합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지고 먼저 이 사주의 에너지 값을 산출을 하고 일종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는 마치 지금 전투에 나선 장군들이 요만한 장기말에다가 요만한 장기판에다가 우리 군의 배치도와 적의 배치도를 놓고는 야 여기에는 주로 농민군이 배치되어 있고 기마대는 이쪽에 배치되어 있으며 완전 초짜 신병들은 이 자리에 있고 왕은 지금 이 자리에 있어. 야 근데 적들은 말이지 기병대가 바로 우리 코앞에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은 이 상태로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땅 돌리면 우리 왕은 하루 만에 죽겠군요. 우리 군은 이틀이면 전멸하겠군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개인의 기량에 따라서 오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적의 기마대가 알고 봤더니 뭐 허수아비였을 수도 있고 우리의 농민군이 뭐 짱짱한 실력을 가졌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러한 포국을 가지고 야 이거를 한번 미래 예측해보자 하는 것처럼 우리 사주 역시도 이 8칸의 장긴말 같은 칸에다가 각각의 에너지를 배치를 하고 이 에너지들이 어떤 에너지가 배치되어 있고 각각의 에너지의 특성은 어떠하며 그것들이 상호 복합작용을 일으킬 때 어떤 현상들이 원국에서 일어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판처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기판에서 얻어진 결과를 이제 현실에서 투출시키죠. 그럼 이게 정말로 요만한 장기판에서 작전 지도에서 일어난 현상이 정말 현실에서 벌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만한 작전 지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평생에 걸쳐서 벌어지죠. 평생에 걸쳐서. 네. 그게 일종의 사주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8개의 칸을 가지고 하는 거 외에 더 있습니다. 추가적인 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대운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세운이라고 하는 칸도 추가를 하게 되면 보통은 원국, 대운, 세운까지 하면은 이게 12개의 에너지. 원국은 평생 가져가는 고정적 에너지인데 이게 평생 에너지표라고 보면 되고
요 대운은 10년짜리 에너지표라고 보면 되고, 세운은 이게 이제 세운 또는 연운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세운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세운이라는 에너지는 1년짜리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애들은 일종의 파트타임 에너지 정도 되겠죠. 뭐 우리 회사에 평생 함께 근무하는 절대 안 바뀌는 종신제 회사에 평생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파트타임으로 왔다 가는 직원들이 있다. 뭐 정도로 보면 되겠죠. 사주를 볼 때 저는 사주가 뭐로 보이냐면요. 그래프로 보여요. 뭐 주식 차트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래프 이런 거. 그래프로. 제 눈에는 그래프로 보이는데 어떤 그래프로 보이냐면은 원국 그래프, 대운 그래프, 세운 그래프 이 세 가지 그래프가 제 눈에 보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래프 다발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프 다발.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이걸 만약에 주식 차트라고 비유를 하자면은 원국에 있는 그래프는 장기 그래프, 대세 장기 그래프, 평생을 나타내는 그래프. 그 다음에 대운은 10년짜리 변화하는 운이니까 중기 그래프. 요 세운은 1년짜리 변화하는 운이니까 단기 그래프. 뭐 월운은 초단기 그래프 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월운 이루는 뭐 초단기 그래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대운에서 아니 원국에서 너는 뒤로 갈수록 부자가 될 거야 라고 그래프에 써 있어. 만약에 좋죠. 너는 뒤로 갈수록 부귀를 얻을 거야 라고 써 있어. 그런데 대운에서는 지금은 아니야 라고 써 있어. 지금은 안 돼, 고생 좀 해야 돼 라고 써 있고, 세운에서는 그러니까 진탕 고생을 해야 돼, 더 고생을 해야 돼. 그러면 운에서는 고생하라 라고 써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운에서는 너는 뒤로 갈수록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써 있으면 이거를 합치면은 무슨 메시지가 나올까요? 지금 고생 열심히 하면 큰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고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고생한 만큼 부자 된다. 다만 죽으면 곤란하니까 너무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고3 학생한테 보통은 그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한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가 힘들어? 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공부가 힘들어? 짜샤 더 열심히 해. 라고 보통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 학교를 왜 가? 학교에서도 괴롭히잖아. 올해도 힘든 운이야. 뭐 당연히 고3들은 힘들죠. 네, 학교 가지 마라고 해야 돼요? 안 되겠죠. 학교를 더 열심히 가열차게 가서 열심히 공부해. 너 올해 고생하는 만큼 좋은 대학 가서 인생이 필 수 있다. 물론 저는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딱 반대하는 참인데 다 그런 거 아니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이 고생할 땐 고생해야 되고 그래야 얻어지는 기륭도 이 길도 크다 같은 거죠. 사주를 볼 때 이제 중고급반 정도 가면은 거기서는 이제 사주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저녁 시간에 강의하는 실전 사주반에서 사주를 풀 때 이 사주의 연주월주의 필요 충분 조건은 이러이러한데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을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현재 이러한 실적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가령 이런 거죠. 정주영 회장님하고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100여 명 정도가 대한민국에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8,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왜 근데 대한민국 100여 명, 남한에서만 100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정주영 회장님만 회장이고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서 뭐 하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명리가가 정주영 회장님의 사주를 보면서 제왕의 사주요, 큰 재벌이 될 사주요 라고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그냥 때려 맞춰주 쳤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의견을 제시하죠. 나머지 99명 어디서 뭐 한 겁니까? 나머지 99명 쌀집 주인도 계시고 어선 선주도 계시고 근면 성실하게 일하시는 공무원도 계십니다. 그럼 무슨 변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 뭐 풍수지리가 다르고 부모가 다르며 뭐 형제의 영향과 배우자의 영향력, 다양한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풍수지리의 영향도 되게 많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더 큰 이유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영혼의 격, 영혼의 노하우, 뭐 영혼의 숙련도, 뭐 이런 점들인데 사실 그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보통의 경우는 그 사주의 필요 충분 조건의 특징을 봐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정주영 회장님의 특징은 청년기에 고생 많이 할수록 회장 될 확률이 높다예요. 청년기에 고생 안 하면 회장 안 된다예요. 그러면 정주영 회장님이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회장이 됐을까? 아니요. 그냥 농땡이 남봉꾼으로 연월에 있는 재성으로 신나게 놀았을 거야.
근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니까 부모 돈을 훔쳐가지고 가출을 한 다음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닥치는 대로 이 일 저 일을 하다 보니 재성 다음에 식상이 있으니 재성의 필요 충분 조건은 일찍부터 경제 활동을 경험하다. 월주의 필요 충분 조건, 식상이 관을 달다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경제 활동에 돈을 벌다 보니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식상이 발현되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식상이 발현되고 돈을 번 게 아니고 돈을 벌다 보니 식상이 발현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공부 열심히 해가 중요해요? 아니죠. 그럼 보통 그런 사주가 요즘 현대에 나오면 20대부터 가서 장사도 좀 해보고 알바 좀 해보고 편의점도 해보고 나이트클럽 가서 좀 놀아도 좀 보고 친구들하고 어울려도 보고 이것저것 세상 경험도 좀 해봐 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성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식상이 있으면 공부하고 재능 찾았다가 되는 거고 식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인성이 있으면은 재능을 찾고 갈고 닦아 자격을 얻었다가 되는 거고 재성이 앞에 있고 그 다음 식성이 있으면 이것저것 다양한 경제활동을 경험해 봤더니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거고 어떤 사람은 관성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식상이 있어요. 재능을 가지고 직장을 갔다가 아니고 직장 가서 재능 찾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구조들의 필요 충분 조건들을 지켜준 사람이 100명 중에서 큰 거부가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중간 정도 쌀집 주인 했다. 뭐 동사무소 공무원 하셨다. 뭐 정주영 회장님이 외국에서 차관을 빌려다가 한국에 조선소를 지을 때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연마을 새마을 금고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어선을 샀다. 쌀집 계약했다. 정주영 회장님이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계실 때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자전거에다가 쌀을 싣고 부지런히 근면성실하게 운동대를 누비면서 쌀을 배달했다. 알고리즘은 같으나 그 판의 스케일이 달라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에 따라서도 그렇습니다. 자, 사주의 원리는 이런 식으로 8개의 원국이라고 하는 칸이 있고 다음에 대운이라고 하는 2개의 에너지, 세운이라고 하는 2개의 에너지. 좀 더 디테일하게 볼 때는 뭐 월운, 뭐 일운까지도 봅니다만 사실 월운이나 일운은 전체의 큰 프레임 안에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원국, 대운, 세운, 다음에 명리상담가에 따라서 바쁘면 그냥 원국과 세운, 더 바쁘면 그냥 원국만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이 표에다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좀 써놨습니다. 이 원국을 사주 원국 8글자를 고정된 원국, 그래서 이거를 한 줄로 줄여서 명이라고 하고요. 명이라고 하고요. 목숨명. 그 다음에 이제 변화에서 들어오는 기운, 요거를 운이라고 합니다. 2개를 합쳐서 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고정되어 있는 8개의 에너지와 변화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저는 꼭 사주를 보는 느낌이 레코드판 돌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만약에 운이 없고 원국만 있었다면 레코드판, LP판이라 그러죠. LP판에 음악을 딱 틀면은 돌아가지 않는 레코드판인 거고 운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레코드판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거기에 있는 정보가 재현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 원국은 고정되어 있는 포국이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운은 이 원국의 에너지를 자극하는 운이다 같은 거죠. 가령 이곳에 있는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가 들어오면 동기반응, 동조현상을 일으키면서 사주 원국에 있는 에너지가 더 강하게 작동을 하게 될 거고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있던 애가 우리 집 둘째가 있는 듯 없는 듯하게 살았는데 비슷한 성격의 친구를 만나더니만 애가 막 설치고 좋아하고 막 날뛰기 시작을 했다. 뭔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사주에 죽은 듯이 있던 에너지가 운에서 들어온 어떤 에너지에서 갈등이 폭발하여 그들과 서로 대립관계와 충돌관계를 갖게 되었다. 또는 사주 원국에 있던 어떤 죽은 듯이 있던 에너지가 운에서 들어온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아싸 기사러 해가지고 막 자기가 뭔가 하던 것들을 하게 되었다. 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사주 원국에 있는 에너지에 운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주 원국의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키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실질적 운의 흐름에 에너지의 변화의 흐름이 작용이 나타나더라. 같은 내용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한번 얘기를 해보죠. 사주가 왜 맞나요? 사주가 정말 맞나요? 사주의 이론과 원리는 뭔가요? 이런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현대식 신식 명리가라서 옛날 고전에 있는 책보다는 현대 물리학에 있는 책들을 더 많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현대 물리학은 과거의 선인들이 했던 아리송한 말들을 지금 다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선인들이 했던 아리송한 말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노자가 도덕경을 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 제각각이야. 이런 것처럼. 자, 이거 현대 물리학에서는 증명, 증빙, 그러니까 제적 방법이죠. 제적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맞다, 증거, 동일한 어떤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이제 제적 방법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좀 물리학적 얘기를 하는 게 좀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비드 보험이라고 하는 분은 양자역학계에서 아주 자주 인용되시는 분이십니다. 아인슈타인의 수제자였고 아인슈타인의 총애를 받았던 과학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이 데이비드 보험이라는 분이 홀로그래피 우주론이라는 것을 이제 창안을 하셨고, 근데 이 홀로그래피 우주론은 이후에 이제 다양한 우주론으로 분화가 되면서 요즘에는 평행 우주론, 다중 우주론으로까지 더 복잡 다변화에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이 데이비드 보험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이신데 1920년대생이시고 1990년대 정도에 아마 돌아가셨을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명리학을 잘 설명하고 있는 얘기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주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어떻게 이중구조로 되어 있느냐? 보이는 차원과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물질로 만져지고 하는 게 보이는 차원, 일명 색즉 시공에서 색의 세계, 색, 눈에 보이는 세계, 느껴지는 세계, 만져지는 세계, 색의 세계가 있고, 또 공의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분께서.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차원이 존재한다. 우주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으며 눈으로 볼 수 있는 차원, 물질적 우주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물질적 우주의 배후에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차원의 우주가 있다. 이걸 감추어진 질서 또는 접힌 질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표현을 하자면 명리적으로 표현하자면 기의 세계가 있다라고 보겠죠. 자, 에너지적 세계, 기의 세계가 있는데 그 에너지적 세계, 기의 세계가 실체화된 물질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 에너지적 세계, 기의 세계는 어떤 측면에서는 상상의 세계, 우리가 생각하면 다 이루어지는 세계, 정신으로 뭐든지 다 만들어지는 세계, 일명 영성계에서 말하는 에스트랄계, 이런 데를 말하는 거겠죠. 상상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뭐 나타나라 하면 뿅 가요.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확 움직여요. 어떤 물리적 제한이 없고 시간적 제한도 없는 그러한 세계, 에너지가 모두 녹아있는 기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안에 에너지가 응축돼서 현실화, 실현화된 물질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면 사주는 이러한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다면 우리 사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기적인 세계를 분석하고 있죠. 사주는 기적인 세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기적인 세계는 곧 물질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빙산의 그림은 이게 무의식, 외면의식 이런 거 표현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림인데, 요 빙산의 일각, 요만한 사건이 우리 눈에 보이기 전에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작용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다가 우리한테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다 에너지적 차원에서 이미 사전 준비를 마치고 이빨 다 짜 맞춘 다음에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니까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찻집을 갔을까? 내가 왜 그때 하고 많은 회사 중에 그 회사를 갔을까? 내가 왜 그때 그 학교를 갔을까? 내가 그때 왜 왼쪽 길로 안 가고 오른쪽 길로 가가지고 또랑에 빠졌을까? 내가 해피를 왜 거기에 돈을 투자했을까? 내가 왜 개를 때렸을까? 내가 왜 개를 사랑했을까? 이런 등등 많은 우연을 가장한 사건들은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다 인과관계가 있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그 인과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벌어진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우연히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그때 내가 다른 생각을 먹었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과거를 후회한다. 그게 후회한다고 될까? 보통 우연히 벌어진 일은 이 외면의식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보통 무의식이 다 코 질질 끌고 운명의 코에 꿰가지고 다 이렇게 움직인 거죠. 이제 대부분의 경우들은. 자, 그럼 우리 명리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적 흐름, 에너지적 흐름을 본다라는 거예요. 기적 흐름을 보면 그 흐름이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아, 그러면 일지충이면 다 이혼하나요? 일지충이면 다 이혼하고 상관경과 겹치면 확실하게 이혼하나요? 네, 보통은 저는 일지충운에 이혼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가정궁을 흔드는 운이라고 하지 가정을 깨는 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가정궁을 흔든다고 다 깨져요? 우리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야 니들 헤어져 하면 다 헤어져요? 뭐 얼레리 꼴레리 하면 다 헤어져요? 아니잖아요. 그거에 따라 내성도 있는 것처럼 자 에너지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럼 우리는 에너지적 차원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올 것인가 정도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예측은 가능하나 콕 찍어서 너 그때 로또 맞을 거야. 너 그때 무슨 일 당할 거야. 를 찍어서 얘기하기까지는 그건 좀 퀘스천입니다. 그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사주라는 게 1차 해석이 있고 1차 해석이 있고 2차 해석이 있는데 보통 1차 해석에서는 명리를 배우신 분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여기 상관경관 있네. 여기는 무슨 일이 있었네. 여기서는 뭐 관사론잠 들어왔네. 여기 무슨 운이 있네. 위험하겠네. 조심해야겠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벌어질지는 전혀 다릅니다. 그게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20대에 들어오는 식상운하고 10대 때 들어오는 식상운하고 50대, 60대에 들어오는 식상운은 달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재성운도 10대 때 들어오는 재성운은 대체로 항마고 이게 한 20대, 30대, 40대에 들어와야지 이게 뭔가 재물운으로 발현이 되고 나중에 60대, 70대 들어오는 재성운은 또 다른 느낌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폐지 주으로 다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운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놨냐에 따라서 그 반응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40대에 내가 말을 선물 받는 운이라고 쳐요. 그 말을 선물 받는 운은 좋은 운일까 안 좋은 운일까? 내가 말 탈 준비를 다 해놨으면 좋은 운이고 말 탈 준비 안 했으면 말 뒷발굽에 채워가지고 100m 날아가는 운이에요. 그거는 이제. 내가 마차를 준비해 놨으면은 마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운.